예, 올해 뭐 남은 거래일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답답합니다. 예,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복 이사님과 또 불거지는 변수들 점검하고요. 연말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프닝하면서 이제 호재가 좀 나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일본 악재까지 나오면서 반등에 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요. 주제도 그래서 이 반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뭐 일본 악재를 포함해서 이런 변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예. 어제는 그 영향이 일본 얘기가 좀 세게 반영이 됐었는데 글로벌 증시도 그렇게 크게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포함해서 연말 흐름 좀 체크해 주십시오. 자꾸 울고 싶은데 주변에서 땀을 때리네요. 예. 사실 일본의 어떤 실질적인 뭐 금리 인상이다. 이거는 어떤 큰 그 악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제 미국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에 따른 큰 변수는 없었고,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지금 취약하죠. 근데 근원적인 가장 큰 문제는 그 금투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네. 그 정해지기 전까지는 뭐 이제 산타랠리는 이제 끝났고요. 연말이기 때문에 매매 기준일로 이제 7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그 금투세가 지금 당장 오늘 정해진다고 해서 이 연말 랠리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불확실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올 수 그런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악재는 더 악재로 해석하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의 어떤 뭐 금리 인상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더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 반응을 많이 했어요. 예. 물론 뭐 그 이 이머징 쪽도 반응을 하긴 했는데 네, 중화권도 좀 밀렸지만 뭐 좀 다른 요인도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내부적으로 가장 큰 그 금투세 이슈. 그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장, 뭐 중국장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도 있긴 한데 강할 때는 또 디커플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머징이 강할 때 우리나라가 강하면서 다른 나라들 굉장히 좀 약할 때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흐름이 올해도 한번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가장 큰 거는 금투세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 그게 해소가 되면은 저는 좀 장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물론 뭐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금투세 관련돼서 대주주 양도 차익 관련돼서 시장에서 나온 매물이 한 7조에서 8조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 대략 보면은 그러한 수급들이 한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분산돼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4분기 특히 11월 들면은 특히나 이제 추석이 지나면 그 대주주 양도 차익 이슈 관련돼 가지고 그런 매물 때문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았던 기억들이 다 나실 겁니다. 근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신정부 들어선 이후에 대주주 조건을 100억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왔는데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뭐 3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2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50억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아직 팔지 않았던 그런 대주주 양도 차익 관련된 물량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뭐 거의 그 올해 거의 끝날 때쯤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금투세가 정해졌는데 기존은 10억대를 유예를 하겠다. 그 굉장히 큰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시장의 혼란을 크게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억이나 30억이면 좀 덜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딱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이렇게 장도 안 좋았는데 뭐 올해 뭐 그렇게 뭐 대주주 이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냐 해도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요. 특히 작년보다 체력이 올해 더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우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1월 보시면은 차이나 런 관련돼 가지고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그런 현상 보셨잖아요. 그건 진짜 수급이거든요. 시장이 업황은 안 좋은데 수급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이게 거의 한 5만 원에서 6만 원 갔단 말이죠. 그런 수급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역수급이죠. 나올 물량은 많은데 받아줄 수급도 없고 받아준다고 해도 불확실성 때문에 이 제대로 된 베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뭐 일본이라든지 글로벌리한 어떤 매크로한 변수가 나왔을 때 그걸 좀 더 민감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투세 자체는 유예적으로 가닥을 뭐 잡은 것 같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다만 이제 대주주의 기준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게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오늘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폐장일 계산하게 되면 다음 주 초 또 뭐 땡기면 이번 주말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매물들은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대주주 기준이 예를 들면 또 상향돼서 지금 10억에서 30억 가더라도 그렇다고 또 수급이 확 들어오기도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한적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연말까지는 제한적인 흐름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내년을 봐야 되는데요. 내년에 이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을 볼 거냐는 몇 차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고,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IB들이 이제 부진하지만 증시가 이제 최악을 지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이제 최악의 시기가 온다. 그렇지만 항상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선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들어가는 그 기준점을 최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최악치를 예상하고 빠지는 이런 주식들을 지금부터 이제 관심 있게 보자. 이 저가에서 모아가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되는 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믿고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올해 여러 가지 이런 그 글로벌하게 일어난 현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측한 것이 맞은 것이 거의 없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뭐 어느 정도 되면 끝날 네. 것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도 아직 전쟁 뭐 계속 하고 있고요. 물가도 금리도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예, 지금 전혀 맞은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장에 있는 이 여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손님들한테도 네. 뭐 이렇게 예측하거나 시장에 뭐 이런 것들도 하나 맞지도 않으니까.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을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좀 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더 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뭐냐면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룡 시대가 지나고 포유류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체라는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큰 기업들이 실적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대기업들 특히. 그래서 지금 뭐 추정 감익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다운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급격한 환경 속에서 이 침체라는 아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작은 그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기만의 성장을 나오는 뚜렷한 종목들이 내년에는 훨씬 더 뚜렷한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이나 코로나 이후에 그냥 대형주 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밑단에 있는 작은 기업들 이런 기업도 있었어 할 정도로 네.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안 사도 네, 안 사도 됐지만 이제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공부해가지고 내년 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정말 이제 침체가 지나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경기 관련된 대형주를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있었던 현상을 통해서 나왔던 어떤 경기 재건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그 미국이나 유럽의 수많은 공장들이 이제 앞으로 지어질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뭐 자동화 시설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예. 2차 전지도 거기에 이제 미국에 또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는데 이제 장비 같은 종목들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이건 올해 일어나는 현상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빼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단에서 종목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더 압축한다면 내년에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사 모아야 되는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계속 차곡차곡 모아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높아지는 총론이 아닌 강론의 시장이 내년에도 펼쳐질 거라고요. 말씀하셨고 몇 가지 섹터들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인프라 쪽에 관련된 종목을 히든밸류 종목으로 가져오셨고요. 새해 연초에 하게 되면 그 지난번 말씀하신 주요 그 키워드를 한번 연초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기억이 얼핏 나면서 명확진 않아서요. 오늘은 이제 인프라 쪽 이런 쪽에 관심주를 소개해 주십니다. 네. 네. 대창단조입니다. 대창단조. 예, 사실 최근에 주로 이제 중대형주 제가 언급 많이 드렸죠. 네, 근데 네. 이제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도 내년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 어떤 그 성장 키워드 내에 들어가 있고 성장이 더 커지는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특히 이제 대창단조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역발상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근데 있기도 뭐 하고요. 건설 기계, 네. 뭐 장비 이런 쪽이 뭐
사실 다 올랐죠 최근에. 맞습니다. 예. 현대건설기계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이제 효성중공업도 이제 제가 한번 그렇죠. 관심주로 언급해드리긴 했는데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네. 주가가 안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네. 생각했던 것보다 안 빠지고 덜 빠지고 잘 버티고 또 갈 때는 또 주가가 또 잘 가거든요. 그런 단에 있는 종목들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혹독한 어떤 수급도 약하고 침체에 들어가는 이런 흐름에서도 주가가 버티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에서 좀 골라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대창단조는 아시겠지만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60년 이상 좀 업력을 보유한 회사고요. 68년 정도가 됐고요. 하부 주행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링크슈 아세이, 그 링크 아세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게 도대체 뭐냐?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생소했는데 그냥 참조 그림 보시면 네. 말씀드리면 이사님 뒤에 있는 그 예. 굴삭기 그죠? 굴삭기 맞습니다. 보면 일단 이제 예.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는 링크슈 아세이가 차지하고요. 예. 20% 정도는 링크 아세이. 요 보시는 그 화면 보시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예. 요게 이제 하부의 아주 건설기계 하부의 핵심적인 부품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이제 건설기계 이제 굴삭기 이제 구조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은 하부 주행체 특히 이제 링크 아세이와 링크슈 아세이 같은 경우에는 네. 요 하부 주행체 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가 요 하부 주행체 아주 핵심적인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요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기타 매출에 보면은 뭐 암실린더라든지 그 윗단에 해당하는 그런 부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에 어떤 건설기기에 들어가는 기타 부품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효성중공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효성중공업은 건설기기 쪽은 아니지만 발전기지만 건설기기도 비슷하거든요. 이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미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 상반기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건설기기는 사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특히 이제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면서 요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작은 바가 이제 상반기까지 내용인데 네. 하반기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21년 매출액이 3,500억에서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 정도의 영업 마진이 나오는데 올해 예상은 4,200억에 영업이익이 한 490억 정도가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면 이런 이 건설기계 업체 쪽 괜찮은 거네요. 그죠? 10% 이상 올해는 10% 이상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매출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내년 예상 매출이 좀 더 좋죠. 올해는 420억 정도가 예상인데 네. 내년은 한 5,100억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650억에서 700억 정도를 예상하니까 그러니까 이 수주 산업인데 이미 수주가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수주가 이미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투자 자체가 미국도 인프라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인프라 투자 지금 굴삭기 관련돼서 뭐 두산 인프라코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당연히 두산 인프라코어가 좋아지면 전방이 주요 고객사거든요. 밥켓이나 두산 인프라코어가 주요 고객사인데 당연히 전방이 좋아지면 대창단조 같은 회사들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굴삭기를 새로 구입하지 못하는 측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핵심 부품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굴삭기가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는데 거기에 부품 수요, 굴삭기를 신규로 살 수 없는 기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품을 갈아줘야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동사의 어떤 주가는 한 진성 TC와 항상 비교되는 경쟁사거든요. 그렇죠. 진성 TC도 하부 구조물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진성 TC는 한 7대3 정도로 3 정도를 외부에서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구입을 하는데 네.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다 만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항상 진성 TC 이 경쟁사 대비했을 때 PER이 경쟁사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한 8에서 한 10배 정도 PER 기준으로 항상 거래가 됐는데 네.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항상 5배 내외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네요. 예. 아마 그것을 갭을 줄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올해 그래서 연초에 주가가 4,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주가가 조정받아도 8,000원 정도의 지금 네. 흐름이 있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천드린다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 요 양도차익 구간에서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주주 양도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로닉이라든지 뭐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지금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창단조는 비슷한 그룹 대비했을 때 왜 주가가 좀 지금 밀려드냐. 흘러내리고 있느냐.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만약 금투세가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 네. 혹시나 10억이나 20억에서 정해진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나올 수도 있네. 예,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런 어떤 수급을 노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양도 차익 이슈에서 피해가 항상 큰 종목들이 중소형주,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구간을 통해서 좀 매집 구간을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6,500원 정도를 잡고 올해 이제 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정 시에 꾸준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예. 적어도 분명히 지금 보면은 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가 아니라 그 신고가 구간에서 이 주가가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키 맞추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 이상 내년 그 이상 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당장 덜렁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 리스트에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들을 쭉 분류해놨거든요. 건설, 장비, 전력에 보면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창단전인지 그거 이제 보는 거죠. 보니까 이제 미국 쪽이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미국 쪽의 인프라가 중요하고요. 인도 쪽에도 법인을 인도가 또 핫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에 주목이 좀 되고. 맞습니다. 네. 예. 올해 그 모멘텀으로 갔는데 내년엔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도 너무 모멘텀이 많죠. 예. 네옴시티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재건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보면 일단 지금 뒤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일단 굴삭기가 그렇죠. 퍼져야 되고 네네. 저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성장이 내년 성장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프라 투자는 3년, 4년 걸리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성장주로 볼 수 있는 어떤 불황의 성장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크레인 보셨잖아요. 저게 이제 포크레인이 상표 이름이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굴삭기, 에카베이터인데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포크레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하부구조체에 만드는 대창단조. 왜 이제 그거보다 몸집이 큰 다른 업체들이 아니라 이 회사를 선택하셨냐는 수급 이슈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연말 연초 전략과 함께 오늘 관심 종목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